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마음의 지도를 펼쳐볼 준비, 되셨나요? 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데이비드 왈린의 저서 일부인데요. 심리치료에서의 애착 유형, 이 자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좋은 자료죠. 이걸 나침반 삼아서 그 애착이론이라는 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 심리치료의 현장에서 그리고 뭐랄까 한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진짜 생생하게 작동하는지 한번 깊이 탐색해볼까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내용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인 논의를 좀 넘어서요. 치료사랑 내담자 사이의 관계, 그 자체가 어떻게 강력한 치유의 엔진이 되는지, 관계 자체가 엔진이 된다? 네. 그리고 우리의 아주 오래된 과거, 그러니까 초기 애착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게 지금 여기 우리가 관계 맺는 방식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지 그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통찰들이 담겨 있거든요. 와, 흥미롭네요. 이 귀한 자료들 속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메시지들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가장 먼저 제 눈길을 끈 건데요. 치료 관계 자체가 내담자에게 충분히 좋은 부모, 뭐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굿이너프 부모. 네. 그래서 안전 기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편안한 분위기? 뭐 이런 걸 넘어서는 의미 같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 에인스워스의 유명한 실험이 있잖아요. 낯선 상황 실험. 아, 네네, 들어봤어요. 거기서 나온 개념이죠. 아이가 낯선 환경을 막 탐색하고 세상을 배우려면 이렇게 돌아와서 기댈 수 있는 안전한 항구, 그러니까 엄마라는 안전기지가 꼭 필요하거든요. 네, 기댈 곳이 있어야죠. 심리치료에서도 똑같아요. 내담자가 자기 내면, 특히 좀 고통스럽거나 외면하고 싶었던 과거 상처, 어려운 감정들, 이런 걸 용기 내서 보려면요. 네, 치료사와의 관계 안에서 깊은 안정감을 느껴야만 가능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렇군요. 안정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안전기지라는 게 그냥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안락함,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아니다. 네, 그 라이언스 루스가 강조한 것처럼 협력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협력적 의사소통, 같이 만들어간다. 그렇죠. 치료사가 일방적으로 막 해석을 내리거나 이렇게 하세요 지시하는 게 아니고요. 내담자랑 같이 의미를 탐색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뭐랄까 일종의 파트너십이죠. 공동작업. 아, 그러니까 치료사가 무슨 정답을 딱 쥐고 알려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군요. 네, 아니죠. 내담자가 스스로 길을 찾도록 돕는 좀 안전한 동반자 같은 역할이네요. 정확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에서도 보니까 건강한 부모-자녀 소통 연구에서 나온 요소들이 이 치료적 안전기지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구체적인 요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내담자가 표현하는 감정이나 그 밑에 깔린 욕구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조율하려는 노력. 네, 아주 중요하죠. 조율. 불가피하죠. 그걸 피하지 않고 다시 연결하려고 시도하는 거, 복구 시도, 이런 것들이요. 맞아요. 그 복구 능력이 핵심입니다.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움츠러들지 않고 다시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용기, 그리고 내담자의 잠재력을 믿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태도. 네네. 궁극적으로는 내담자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좀 더 통합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돕는 과정까지 이게 다 포함되는 거군요. 그렇죠. 단순히 친절하다. 이걸 넘어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핵심이네요. 정확합니다. 그 충분히 좋은 부모 역할이라는 게 그냥 마냥 다 받아주고 허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좌절도 경험하게 하고 또 그 좌절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지지해주는 그런 역동적인 과정인 것처럼 치료관계의 안전기지 역시 끊임없는 조율과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역동적인 과정이다. 그럼 이렇게 안전한 관계의 토대가 마련되면 그 위에서 하는 소통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일까요? 네. 자료에서는 그냥 주고받는 말, 그거 이상으로 포괄적인 대화,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Comprehensive conversation. 특히 내담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깊이 이해하는 게 핵심이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공감한다, 이걸 좀 넘어서는 의미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포괄적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측면들을 다 포함하는 걸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포괄적 대화는요. 내담자가 말로 표현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려는 노력을 의미해요. 모든 것? 예를 들면요? 뭐 말의 뉘앙스, 목소리 톤,
표정, 몸짓, 자세, 심지어 침묵까지도요. 아, 침묵까지도. 네. 내담자가 미처 말로 깍 잡지 못하거나 아니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감정, 생각, 의도, 신념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함께 읽어내려는 시도죠. 이걸 위해서 치료사한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이 바로 자기 성찰적 반응성하고 공감적 내성 탐구예요. 와,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자기 성찰적 반응성, 공감적 내성 탐구. 네, 좀 그렇죠.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치료사는 내담자 이야기에 반응하는 자기 자신의 내면, 그러니까 뭐 감정이나 생각, 몸의 느낌 같은 걸 주의 깊게 관찰하고 성찰해요. 이게 자기 성찰적 반응성이고요. 아, 자기 자신을 먼저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내담자의 입장이 되어서 그 내면 세계를 깊이 공감하면서 탐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공감적인 내성 탐구고요. 아, 즉, 치료사 자신의 내부 경험을 하나의 중요한 정보원으로 써서 내담자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인 거죠. 와, 치료사의 역할이 진짜 복잡하고 섬세하네요. 네, 그렇죠. 단순히 듣고 조언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까지 도구로 삼아서 내담자의 세계를 탐험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온 사례가 아주 인상 깊어요. 어떤 사례였죠? 치료사가 처음에 한 내담자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고 순간적으로 나한테 관심 없나? 지루한가? 이렇게 오해를 해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치료사가 자신의 이 즉각적인 반응에 그냥 머무르지 않고요. 혹시 이 무표정이 다른 의미는 아닐까 하고 탐색을 하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그 무표정이 사실은 과거에 반복된 경험 때문에 생긴 거였어요. 다른 사람한테 부정적으로 평가받을까 봐 두려워서 감정을 아예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방어적인 태도였던 거죠. 아, 속으론 두려움이 있었군요. 네. 만약 치료사가 자기 초기 반응만 믿고 그냥 넘어갔다면 내담자의 아주 중요한 내면 세계를 놓쳤을 거예요. 이런 오해의 가능성은 치료 과정에 늘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균열과 복구라는 개념이 꼭 필요하게 되는 거군요. 네네. Rupture and Repair. 맞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치료사라도 내담자 마음을 100% 완벽하게 읽거나 항상 딱 맞게 반응할 순 없을 테니까요. 그럼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관계에는 어쩔 수 없이 균열, 즉 오해나 실망, 상처 같은 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균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균열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즉 복구의 경험이 오히려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 이 점인 것 같아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어쩌면 완벽하게 매끄럽기만 한 관계보다 이런 어려움을 같이 헤쳐나가는 경험이 더 강력한 치유 힘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많은 내담자들이 과거 관계에서 경험했던 건 균열 그 자체보다는 균열이 생겼을 때 그게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그냥 방치됐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큰 상처로 이어졌던 경험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치료 관계 안에서 균열이 생겼을 때 치료사가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담자 감정을 받아주면서 같이 그 의미를 탐색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 자체가 엄청 강력한 교정적 정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교정적 정서 경험. 네. 아,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겨도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다시 연결될 수 있구나.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와, 정말 중요하네요. 자료에 나온 치료사 휴가 에피소드도 좋은 예시잖아요. 아, 네, 휴가 다녀온 거요. 휴가 후에 돌아왔는데 치료사가 느끼기에 내담자가 이전이랑 다르게 좀 거리감을 두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치료사가 내가 뭐 잘못했나? 하면서 혼자 추측하거나 불안해하는 대신에 내담자한테 자기가 느낀 변화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죠. 네, 직접 물어보는군요. 그랬더니 내담자가 치료사 없는 동안 느꼈던 불안감이나 좀 서운했던 감정 같은 걸 표현하게 되고요. 이런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둘 사이에 있었던 그 미묘했던 균열이 복구되고 오히려 관계는 전보다 더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나아가게 되죠. 아, 그 균열과 복구 경황이 단순히 관계 회복을 넘어서는군요. 내담자에게 희망을 주고 더 깊은 소통의 가능성까지 열어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개념이 비계, 스캐폴딩인데요. 이것도 좀 궁금해요. 아, 네. 비계 설정. 내담자가 자기 혼란스러운 감정이나 경험을 아직 명확하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할 때 치료사가 마치 아이한테 단어 가르쳐 주듯이 이름을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런 비유죠. 이 비계 역할, 이게 정확히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비계라는 게 원래 건축공사할 때 임시로 세우는 지지대나 발판을 말하잖아요. 네네. 심리치료에서의 비계 역할도 비슷해요. 내담자가 아직 스스로 정리하거나 이름 붙이기 어려운 내적 경험들, 예를 들어 모호한 불안감, 설명하기 힘든 분노, 아니면 복잡하게 뒤섞인 감정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료사가 적절한 언어적인 틀이나 명칭을 제안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혹시 그때 좀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랑 함께 아주 큰 외로움을 느끼셨던 건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요. 아, 구체적으로 언어로 표현해 주는 거군요. 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건 단순히 감정을 명명하는 걸 넘어서요. 내담자가 자기의 그 혼란스러웠던 경험을 하나의 이해 가능한 형태로 잡을 수 있도록, 즉 인식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임시적인 정신적 구조물을 제공하는 것과 같아요. 아하, 정신적인 구조물. 네, 이걸 통해서 내담자는 자기 경험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뭐랄까,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맞춰나갈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와, 혼란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잠시 기댈 수 있는 언어적, 개념적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군요. 정말 중요한 역할이네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치료 관계와 소통의 중요성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네. 내담자가 관계 맺는 방식, 즉 애착 유형이 이 치료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자료에서는 치료사가 현재 문제 너머에 있는 내담자의 내면 세계, 특히 과거 애착 경험에서 비롯된 방어 기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애착이론은 개인이 세상과 타인, 그리고 자기 자신과 관계 맺는 기본적인 방식을 설명하는 아주 유용한 틀을 제공하거든요. 네. 자료에서는 대표적으로 무시형, 집착형, 그리고 미해결형, 애착 유형을 언급하고 있어요. 아, 네. 무시형, 집착형, 미해결형.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애착 패턴들이 그냥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현재에도 나타난다. 네, 바로 지금 여기 치료실 안에서 내담자가 치료사랑 관계 맺고 소통하는 방식 속에 아주 생생하게 재현된다는 거죠. 와. 그래서 치료사는 내담자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밑에 깔린 대착 패턴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애착 패턴들이 구체적으로 대화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좀 궁금한데요. 아,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자료에서는 그라이스가 제시한 대화의 경률 있잖아요. 네, 경률, 질, 양, 관련성, 태도. 네, 맞아요. 그 경률을 기준으로 애착 유형의 단서를 잡을 수 있다고 제안해요. 오, 경렬 위반으로 패턴을 본다. 네, 예를 들어서 관계의 중요성을 좀 축소하고 감정 표현을 피하면서 독립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무시형 내담자를 생각해보죠. 네, 무시형. 이분들은 대화에서 좀 감정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질문에 대해 글쎄요, 별 생각 없는데요. 이렇게 지나치게 짧게 답하거나 이게 양의 경률 위반이죠. 아, 너무 짧게. 혹은 주제랑 좀 동떨어진 사실적인 정보만 늘어놓으면서 핵심을 피해갈 수도 있어요. 이건 관련성 경률 위반이죠. 네. 아니면 지나치게 냉담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로 보일 수도 있고요. 이건 태도 경률 위반, 태도의 경률을 위반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양이나 태도요? 네. 예를 들어서 질문 하나에 대해서 너무 길고 장황하게 이야기하면서 쉽게 초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양의 경률 위반. 네, 막 이야기가 옆으로 새고. 그렇죠. 아니면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앙되거나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자기 경험을 막 쏟아내서 듣는 사람이 따라가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게 태도의 경률 위반.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미해결형 애착은 과거 트라우마나 상실 경험이랑 관련이 깊다고 했잖아요. 이 유형은 대화에서 어떤 특징을 보이나요? 미해결형 애착을 가진 내담자는 특히 과거 트라우마나 상실과 관련된 주제를 다룰 때 대화 흐름이 갑자기 뚝 끊기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흐름이 끊긴다. 네, 예를 들어 논리적인 비약이나 모순이 나타나거나 갑자기 말투나 분위기가 확 바뀌거나 심지어 순간적으로 멍해지거나
기억을 잘 못하는 등 좀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는 거죠. 아, 중요한 건 이런 대화 경률 위반을 그냥 잘못된 소통 방식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오히려 내담자의 내면 애착 패턴과 방어 기제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단서로 활용하는 거죠. 아주 미묘한 대화 방식의 차이가 사실은 깊은 내면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유형 분류해서 딱지 붙이는 게 아니라 대화라는 창을 통해서 그 사람의 관계 맺는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런 애착 패턴이 뭐 한 번 정해지면 쭉 가는 게 아니라 치료 과정 중에도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겠죠? 아, 그럼요.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엔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다가 점차 안정적인 소통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주제 앞에선 다시 옛날 패턴이 불쑥 나올 수도 있고요. 네네. 이런 변화의 흐름을 민감하게 포착하는 게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맞습니다. 애착 유형은 평생 고정된 낙인이 절대 아니에요. 관계 경험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아주 역동적인 시스템이거든요. 네. 특히 안전한 치료 관계 안에서의 새로운 경험은 내담자가 기존의 좀 불안정한 애착 패턴에서 벗어나서 좀 더 안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을 발달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치료사는 현재 드러나는 패턴뿐만 아니라 그 변화의 가능성과 과정까지 함께 보고 작업하는 게 중요하죠. 자, 이제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네. 치료 과정에서 피할 수는 없지만 종종 가장 다루기 어려울 수 있는 주제, 바로 분리와 종결입니다. 아, 그렇죠. 종결. 아무리 의미 있는 만남과 과정이라도 언젠가는 끝을 맞이하게 되니까요. 애착 이론의 관점에서 이 종결 과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볼비의 애착 이론 자체가 사실상 초기 아동기 경험, 특히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는 것 같은 이유로 엄마랑 불가피하게 분리되는 경험을 관찰하면서 발전했어요. 아, 시작부터 분리 경험이 중요했군요. 네. 그만큼 분리는 애착 경험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볼비는 아이들이 부모와의 분리에 대해서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 단계를 관찰했죠. 네, 그 단계들이 있죠. 처음에는 막 울고 소리치면서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저항 단계, 점차 희망을 잃고 무기력해지고 절망 단계, 나중에는 돌아온 부모한테조차 무관심하고 냉담해 보이는 분리초연 단계, 이런 패턴이요. 네, 저항, 절망, 분리초연. 이런 초기 분리 경험에 대한 패턴은요, 성인이 되어서도 특히 좀 불안정한 애착 경험을 가진 경우에요. 중요한 관계의 끝, 예를 들면 치료의 종결 같은 상황에서 비슷하게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성인이 되어서도 그 패턴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애착 유형에 따라서 종결을 경험하는 방식도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무시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어서 관계의 중요성을 애써 좀 축소하고 감정적인 의존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 무시형 애착 내담자는요, 치료 종결의 의미를 좀 가볍게 여기거나 그 중요성을 부인하려고 할 수 있어요. 아, 별거 아닌 것처럼. 네, 괜찮아요. 뭐 어차피 언젠가는 끝날 일이었잖아요. 라거나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영향을 애써 외면하는 거죠. 네. 아니면 종결 시점이 다가오면 갑자기 다른 실용적인 이유를 대면서 치료를 좀 일찍 끝내려고 할 수도 있고요. 도망가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게 종결 때문에 느껴질 수 있는 슬픔이나 상실감, 혹은 좀 의존적인 감정을 피하려는 무의식적인 방어일 수 있는 거죠. 그럼 미해결된 과거의 상실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종결이 더 복잡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중요한 사람과의 이별이나 사별을 충분히 애도하지 못하고 미해결된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에요. 현재의 치료 종결이라는 이 분리 상황이 과거에 그 상처받았던 감정들, 뭐 슬픔, 분노, 불안 같은 것들을 다시 건드리고 증폭시킬 수가 있어요. 아, 과거의 상처가 다시 올라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치료 종결 과정은 단순히 현재의 관계를 마무리하는 것을 넘어서 어쩌면 과거의 미해결된 분리 경험을 다시 다루고 통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자료에서 치료 과정 동안 쌓아온 긍정적인 경험들을 내면화하고 앞으로 삶에 잘 적용하려면 이 이별의 과정을 급하게 마무리하거나 감정적으로 피하지 말라고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충분한 시간과 주의를 기울여서 솔직하게 다루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로 세션을 끝내는 게 아니라 내담자랑 치료사 모두에게 의미 있는 마무리 경험이자 어쩌면 마지막 성장의 기회로 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해요. 잘 마무리된 종결은요,
내담자가 치료를 통해 얻은 성장을 자기 것으로 단단히 만들고 앞으로 마주할 또 다른 관계에서의 이별이나 상실에 좀 더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길러주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데이비드 왈린의 자료를 통해서 심리치료라는 여정에서 애착이라는 렌즈가 얼마나 강력하고 또 유용한 통찰을 주는지 깊이 있게 탐색해 보았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치료 관계 자체가 새로운 경험을 주는 안전기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관점부터 시작해서 단순히 말을 넘어선 깊이 있는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관계의 필연적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균열과 복구 과정의 치유적 힘. 네. 나아가 내담자의 미묘한 대화 패턴 속에서 과거 애착 경험의 그림자를 읽어내고 마지막으로 이별의 과정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것의 중요성까지 정말 풍성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섬세하고 때로는 좀 고통스럽게까지 한 과정들은요, 결국 내담자가 과거 애착 경험의 영향력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현재 자기 삶에서 좀 더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통합적인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거울 삼아서요. 혹시 청취자분 자신의 중요한 관계들 속에서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정한 소통 방식이나 감정적인 반응 패턴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과거의 경험, 특히 어린 시절의 중요한 누군가와의 애착 관계에서의 경험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와, 정말 깊은 질문인데요. 네. 꼭 심리치료라는 틀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자신의 삶과 관계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시키는데 작은 실마리를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정말 오랫동안 곱씹어 볼 만한 깊은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탐구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